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편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기업은 트림블, 티터 심볼로는 TRMB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회사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속내를 좀 파헤쳐 볼 텐데요. 네, 흥미로운 기업이죠? 사실 트림블 하면 예전에는 그냥 GPS 장비 만드는 회사? 뭐 이 정도로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맞아요. 고정밀 GPS, GNSS 이런 쪽으로 워낙 유명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 현장이나 뭐 농업, 운송, 아니면 지리정보 시스템 같은 아주 핵심적인 산업 분야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세계하고 또 보이지 않는 디지털 데이터, 이 둘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 뭐랄까 일종의 설계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설계자라는 표현 상당히 적절한 것 같습니다. 물리적인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잇는 다리 역할, 그걸 설계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분석에서 저희가 가장 궁금했던 점, 그리고 파헤쳐보고 싶은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트림블이 어떻게 그 과거의 하드웨어 판매 중심 비즈니스에서 벗어나서요,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구독형 서비스 모델, 그러니까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 비즈니스로 성공적으로 전환하고 있는가? 네, 그 전환 과정이 핵심이죠. 그리고 그 전환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좀 깊이 이해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최근 주가를 보면요, 저희가 자료를 검토했던 10월 27일 기준으로 81.12달러였는데 이런 변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주가에도 그런 기대감이 녹아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트림블이라는 회사의 세계로 함께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가장 큰 변화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 회사의 정체성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점, 이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가장 근본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그냥 고정밀 GPS 장비 파는 회사, 뭐 이 정도였다면? 네, 하드웨어 중심.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는 그 꼬리표를 완전히 떼고 물리적인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융합시키는 그런 플랫폼 기업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플랫폼 기업이요? 네, 이 변화를 이끄는 핵심 전략이 바로 연결과 확장, 영어로는 Connect and Scale이라고 부르는 전략입니다. 커넥트 앤 스케일, 연결하고 확장한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그냥 멋있는 구호는 아닐 테고. 물론이죠. 이게 트림블의 천재와 미래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쉽게 말하면 단순히 좋은 하드웨어나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개별 판매가 아니다. 네, 트림블이 가진 모든 솔루션들,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서비스든 이것들을 전부 하나의 통합된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서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겠다는 거예요. 아, 하나의 플랫폼으로 다 묶어버린다. 그렇죠. 그리고 그 플랫폼 위에서 데이터가 자유롭게 흘러다니면서 새로운 가치를 계속 창출하게 만들겠다. 이런 큰 그림입니다. 데이터가 흐르게 한다. 네, 고객 입장에서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트림블의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사용하더라도 마치 처음부터 하나로 설계된 시스템처럼 아주 매끄럽게 끊김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여러 제품을 써도 하나처럼 느껴진다는 거. 맞습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을 조금 더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한 3개의 층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개의 층이요? 어떤 층들인가요? 네, 첫 번째 층은 기반층, 영어로는 파운데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가 여전히 트림블의 강점이자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기반층. 네,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GNSS 수신기, 그리고 3D 레이저 스캐너, 또 뭐 광학 측정 장비 같은 아주 정밀한 하드웨어들이 포함됩니다. 아, 역시 하드웨어 기술력이 바탕이 되는군요. 그렇죠. 이 하드웨어들이 물리적인 세계의 데이터를 아주 정확하게 포착하는 첫 번째 관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수십 년간 쌓아온 트림블의 기술적인 신뢰도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네, 오랜 경험이 중요하겠죠? 이 고도의 정밀 하드웨어 기술 자체가 후발 주자들이 쉽게 따라오기 힘든 상당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반층은 여전히 튼튼한 하드웨어 기술력이,
굳건히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그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다른 것들을 쌓아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위에 쌓이는 두 번째 층은 뭔가요? 그냥 데이터 덩어리로 두는 게 아니라 각 산업 현장의 실제 작업 과정, 그러니까 워크플로우에 딱 맞춰서 의미 있는 정보나 실행 가능한 통찰력으로 변환시켜주는 역할, 이걸 바로 산업별 특화 소프트웨어들이 담당합니다. 산업별 특화 소프트웨어라.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주 유명한 것들이 많죠. 예를 들어 건설업계에서는 테클라라는 구조 설계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널리 쓰이고요. 테클라.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3D 모델링 하면 많은 분들이 아시는 스케치업, 이것도 트림블 거고요. 농업 분야에서는 또 정밀 농업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 통합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테클라, 스케치업, 정밀농업 솔루션. 다 각 분야에서는 이름 있는 소프트웨어들이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들이 단중히 데이터를 예쁘게 보여주는 시각화 도구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냥 보여주기만 하는 게 아니다. 네, 그게 아니라 고객들의 복잡한 설계 과정, 시공 과정 혹은 운영 및 유지 보수 과정 그 자체에 아주 깊숙이 통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업무 프로세스 자체에 녹아들어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은 이 트램볼 소프트웨어 없이는 이제 일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거나 어려울 정도로 익숙해지고 또 의존하게 되는 거죠. 뭐랄까, 공기 같은 존재가 된다고 할까요? 공기요. 그만큼 필수적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강력한 고착 효과, 즉 락킹 효과가 발생하는 지점인 거죠. 아하, 락킨. 한 번 들어오면 나가기 어렵게 만든다. 하드웨어로 데이터를 정밀하게 모으고 그 데이터를 산업별 특화 소프트웨어로 가공해서 고객의 실제 업무 프로세스에 딱 붙여놓으니까 이건 고착 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그렇죠. 굉장히 영리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층은 뭔가요? 앞서 말씀하신 그 커넥트 앤 스케일 전략의 핵심이 아마 여기에 담겨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층이 바로 생태계층, 즉 이코시스템입니다. 이 층이 바로 커넥트 앤 스케일 전략이 궁극적으로 구현되는 최상위 레벨이라고 할 수 있죠. 생태계층. 네, 대표적인 예가 트림블 컨스트럭션 클라우드, 트림블 트랜스포테이션 클라우드 같은 통합 클라우드 플랫폼들입니다. 클라우드 플랫폼이군요. 맞습니다. 이 플랫폼들이 하는 역할은 앞서 말씀드린 기반층의 하드웨어와 통합층의 소프트웨어 솔루션들을 마치 강력한 접착제처럼 하나로 완전히 묶어주는 겁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묶는 접착제 역할. 네. 그래서 이 플랫폼 위에서 다양한 사용자들, 예를 들어 건설사, 설계사무소, 엔지니어, 농부, 트럭 운전사, 물류회사 같은 이 모든 주체들이 서로 원활하게 협업할 수 있게 되고요. 협업을 한다. 네. 그리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면서 전체 작업 흐름, 즉 워크플로우가 최적화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게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좀 더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고 싶네요. 예를 들어 건설 현장을 생각해보죠. 현장에서 작업자가 트램블의 측량 장비로 어떤 지형 데이터를 측정하면 그 데이터가 거의 실시간으로 트림블 컨스트럭션 클라우드 플랫폼에 자동으로 업로드됩니다. 실시간으로 클라우드에 올라간다? 네. 그러면 멀리 떨어진 사무실에 있는 설계팀은 그 최신 데이터를 즉시 확인하고 만약 설계 변경이 필요하면 바로 수정해서 다시 플랫폼에 업데이트할 수 있죠. 그럼 현장에서는요? 현장에 있는 트림블 기술이 탑재된 건설 장비, 예를 들면 불도저나 굴삭기 같은 것들은요, 이 업데이트된 설계 데이터를 받아서 별도의 조작 없이도 자동으로 더 정확하게 땅을 파거나 평탄화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와, 그러니까 현장과 사무실, 그리고 장비까지 전부 클라우드로 연결돼서 실시간으로 정보가 오가고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플랫폼에 계속 쌓이면 쌓일수록 트림블은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AI나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해서 예를 들면 공사 지연 위험을 미리 예측한다거나 가장 효율적인 자원 배분 계획을 제안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서비스 자체가 계속해서 고도화되는 거죠. 데이터가 쌓일수록 플랫폼이 더 똑똑해진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만들어내는 핵심입니다. 사용자가 많아지고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플랫폼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이건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오기 힘든 아주 강력한 해자를 구축하는 방식이 됩니다. 이야, 이 3단계 층위 모델 설명을 들으니까 트림블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 전환 전략이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네요. 네, 그렇죠. 기반층의 하드웨어 강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네, 그건 버리지 않고. 네, 그 위에 통합층의 산업별 소프트웨어로 고객의 워크플로우에 깊숙이 파고 들어서 락인 효과를 만들고 네, 고착화시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태계층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네트워크 효과를 창출하고 생태계 전체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략.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잘 짜여진 전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멋진 전략적 전환 과정이 실제 재무제표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겉으로 보이는 전체 매출 성장률 자체는 연 5% 미만으로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아 보이거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과연 트림블의 실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수치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해석이 필요한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전체 매출 성장률 숫자만 보면 트림블의 진정한 변화를 놓치기 아주 쉽습니다. 아, 그런가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트림블 내부에서는 매출의 질적 전환이라고 부를 만한 현상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출의 질적 전환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 트림블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마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회성 하드웨어 판매 있죠. 네, 장비 한번 팔면 끝나는 거요? 그렇죠. 그 하드웨어 매출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마진율이 훨씬 높고 매년 꾸준히 들어올 것으로 기대되는 예측 가능한 매출, 즉 구독 기반의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매출이 아주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전체 파이 크기는 천천히 커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 파이를 구성하는 내용물이 훨씬 더 알짜배기, 고수익성 사업으로 바뀌고 있다는 뜻이군요. 정확히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표는 전체 매출 성장률보다는 연간 반복 매출, 즉 ARR의 성장세입니다. ARR, 연간 반복 매출? 네, 이 ARR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상당히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간 14%의 유기적 성장, 올게닉 그로스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14%요? 전체 매출 성장률 5% 미만과는 확실히 차이가 크네요. 그렇죠. 이 유기적 성장이라는 건 인수합병 효과를 제외한 순수하게 기존 사업만으로 이룬 성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ARR의 총 규모가 이미 22억 1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3조 원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와, 규모도 상당하네요. 그리고 더 주목해야 할 점은요. 이제 트림블의 전체 매출에서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한 절반 정도 되려나요? 무려 79%에 육박합니다. 79%요? 거의 80%네요? 이야, 정말 하드웨어 회사라고 부르기 어렵겠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수익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인 총 마진율을 보면요. 비갭 기준으로 무려 70.6%에 달합니다. 70.6%. 와, 이건 뭐 거의 순수 소프트웨어 기업 수준 아닌가요? 맞습니다. 여기서 비갭 기준이라는 건 일반적인 회계 기준 갭 상으로는 포함될 수 있는 일회성 비용이나 특정 항목들을 제외하고 회사의 핵심적인 지속적인 영업 성과를 더 잘 보여주기 위해 조정한 수치를 의미하는데요. 이 70%가 넘는 마진율은 트림블이 성공적으로 고수익 소프트웨어 기업의 재무 프로필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70%가 넘는 총 마진율이라니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네요. 확실히 회사의 체질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럼 이런 인상적인 재무적 성과를 이끌고 있는 핵심 동력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사업 부문별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림이 더 잘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재의 트림블의 재무 구조를 보면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안정성과 성장성, 이 두 가지 특징이 아주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안정성과 성장성의 조화. 네. 여기서 핵심 성장 동력 역할,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성장하면서 전체를 이끌고 나가는 엔진은 단연 AECO 부문입니다. AECO요? 아까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AECO는 건축, 엔지니어링, 건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건물이나 인프라 시설의 최종 소유주, 오너즈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건설 산업의 전체 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 건설 생애 주기 전체군요. 그렇죠.
이 AECO 시장을 공략하는 부문의 ARR이 현재 무려 13억 6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전체 ARR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성장률인데 이 부문 ARR 성장률이 연 16%에 달합니다. 전체 평균인 14%보다도 더 높죠. 확실한 성장 엔진입니다. 와, AECO 부문이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네요. 16% 성장률이면 정말 높은데요. 그런데 건축, 엔지니어링, 건설 이쪽 분야가 사실은 굉장히 전통적인 산업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디지털 전환 수요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건설 산업은 전통적으로 생산성 향상이 더딘 분야로 꼽혀왔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인력 부족 문제, 비용 상승 압박, 더 복잡해지는 프로젝트 요구사항 등 여러 도전 과제에 직면하면서 디지털 기술을 통한 혁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술 도입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다. 그렇죠. 특히 건설 정보 모델링, 우리가 흔히 BIM,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이라고 부르는 기술이 아주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3D 모델 기반으로 설계, 시공, 유지 관리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방식이죠. 네, BIM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 BIM 시장 자체가 앞으로 연간 10%에서 15% 정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트림블은 이 BIM 분야에서도 테클라 같은 강력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 성장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AECO 부문이 고성장, 고수익 전략의 핵심이라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럼 안정성을 담당하는 축은 어딘가요? 안정성을 담당하는 축은 운송 및 물류, 즉 T&L 부문입니다. T&L 부문. 네. 이 부분은 주로 트럭 운송회사들의 대상으로 차량 관리, 경로 최적화, 규제 준수 등을 돕는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이 부문의 가장 큰 특징은 반복 매출 비중이 무려 90%를 넘어선다는 점입니다. 90% 이상이요? 거의 대구독형이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한번 고객이 되면 매달 혹은 매년 꾸준히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매출 예측 가능성이 매우 높고 현금 흐름이 아주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마치 캐시카우, 즉 현금 젖소처럼 회사 전체에 꾸준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경기 변동에도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편이고요. 그러니까 AECO가 앞에서 끌고 나가는 공격수라면 T&L은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는 수비수 같은 느낌이네요.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럼 나머지 한 부문, 필드 시스템 부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여기가 아마 과거 트림블의 주력이었던 전통적인 하드웨어 중심 사업이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필드 시스템 부문은 주로 지리공간 정보, 지오스페이셜 분야나 농업, 애그리컬처 분야 등에서 필요한 고정밀 측량 장비나 농업용 정밀 제어 시스템 같은 하드웨어 중심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네, 예전 트림블 이미지 그대로네요. 그렇죠. 과거에는 이 부문이 트림블의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했지만 지금은 역할이 다소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트림블의 핵심 기술 기반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제는 성장보다는 수익성 개선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수익성 개선요? 어떻게 개선하나요? 점차 이 하드웨어 판매에도 소프트웨어 구독 모델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가의 측량 장비를 판매하면서 그 장비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관련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월별 또는 연간 구독 형태로 받는 식이죠. 하드웨어를 팔 때 소프트웨어 구독을 같이 묶어서 파는 거군요. 네, 이렇게 하면 하드웨어 판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서비스 매출을 창출할 수 있고 고객과의 관계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수익성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정리를 해보면 AECO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직접 판매 모델로 고성장과 고수익을 추구하는 핵심 성장 엔진. 네. T&L은 90% 이상의 반복 매출 비중으로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 맞습니다. 그리고 필드 시스템은 하드웨어 기술 기반 위에 점진적으로 구독 모델을 도입하면서 수익성을 개선해 나가는 역할. 야, 이렇게 각 부문의 역할 분담이 굉장히 명확하게 정리된 느낌입니다. 네, 그렇죠. 최근에 단행된 사업 부문 재편도 바로 이러한 각 부문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고 또 부문 간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변화와 실제 성과가 뒷받침되니까 경영진이 2027년까지 ARR 30억 달러, 총 매출 40억 달러, 그리고 이비타 마진 30%라는 어떻게 보면 꽤나 야심찬 중장기 목표를 제시할 수 있었던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허황된 꾼이 아니라 실제 변화에 기반한 어느 정도의 자신감의 표현으로 읽히는데요. 맞습니다. 물론 목표 달성 여부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까지 전환 과정과 성과를 보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목표라고 시장에서도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목표 제시 자체가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도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슬슬 또 흥미로운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기술적인 측면, 특히 트림블이 가진 경쟁 우위의 원천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여기가 정말 재미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개별 하드웨어가 좋다, 소프트웨어가 좋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이 기술들을 어떻게 융합하고 실제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용하는지 그 노하우가 핵심일 텐데요. 맞습니다. 트림블의 진정한 경쟁력은 단순히 기술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그 기술을 실제 산업 현장의 복잡한 문제 해결과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느냐, 바로 그 지점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기술과 현장의 연결. 네, 그리고 그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가 바로 수십 년간 건설, 농업, 운송 같은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고객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쌓아온 깊은 산업 이해도, 즉 도메인 지식, 도메인 날리지입니다. 아, 도메인 지식. 그 산업을 속속들이 아는 것. 그렇죠. 어떤 문제가 진짜 문제이고 고객들이 현장에서 뭘 가장 필요로 하는지를 아는 것.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강력한 도메인 지식에 최신 AI 기술을 아주 적극적으로 접목시키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AI 활용이 특히 눈에 띄더군요. 자료들을 보니까 여러 사례들이 언급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AI를 활용하고 있나요? 프로젝트 사이트나 라이브 카운트 같은 솔루션들이 나왔는데 이게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건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사이트라는 솔루션은 건설 프로젝트 관리 도구인데요. 건설 프로젝트라는 게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복잡하고 변수도 많잖아요. 네, 그렇죠. 도면도 수없이 많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 사이트에 적용된 AI는 그 방대한 양의 건설 도면들 자료에 따르면 이미 150만 장 이상을 처리했다고 하는데요. 이 도면들을 AI가 자동으로 분석합니다. AI가 도면을 분석한다고요? 네. 그래서 설계 변경 사항이 생기면 자동으로 추적하고 혹시 다른 공종과 간섭이 생기거나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문제를 미리 식별해서 알려줍니다. 와, 그거 예전에는 사람이 일일이 다 확인해야 했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과거에는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밤새워가며 도면을 검토하고 맞춰봐야 했던 아주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작업이었습니다.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았고요. 그런데 AI가 이 과정을 상당 부분 자동화해 주니까 오류는 획기적으로 줄이고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야, 이건 정말 생산성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겠네요. 라이브 카운트는 어떤가요? 이것도 비슷한 건가요? 네, 라이브 카운트 솔루션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건설 도면을 보면 온갖 종류의 자재나 설비를 나타내는 수많은 기호, 즉 심볼들이 빼곡하게 그려져 있잖아요. 네, 뭐 문이나 창문, 전기 콘센트 같은 거요. 맞습니다. 근데 이 복잡한 도면을 보고 예를 들어 특정 종류의 조명이 총 몇 개나 필요한지 혹은 특정 규격의 파이프가 총 몇 미터나 필요한지 정확하게 물량을 산출하는 게 생각보다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네, 실수하기도 쉽고요. 그렇죠. 그런데 라이브 카운트의 AI는 이 도면을 보고 각종 심볼들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그 수량을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빠르게 계산해 줍니다. 건설 견적 작업의 정확성과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거죠. 아, 물량 산출 자동화. 이것도 정말 현장에서 필요했던 기능이겠네요. 도면 분석이나 물량 산출 같이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고 반복적일 수 있지만 정확성이 생명인 작업들을 AI가 대신해준다. 생산성 향상 효과가 정말 상당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트림블의 AI가 단순한 기술 과시가 아니라 고객의 핵심 워크플로우에 직접적인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스케치업 디퓨전 랩스라는 기능도 언급되었는데 이건 앞서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다른 좀 더 창의적인 영역에 활용되는 AI 기능 같던데요? 아, 네. 스케치업 디퓨전. 이건 정말 흥미로운 시도입니다. 스케치업은 원래 3D 모델링 소프트웨어로 유명하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쓰시죠.
여기에 실험적으로 도입된 디퓨전 기능은 사용자가 텍스트로 설명을 입력하면 AI가 그 설명에 맞는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요즘 유행하는 생성형 AI 기술을 3D 모델링에 접목한 겁니다. 텍스트를 입력하면 이미지가 나온다고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사용자가 햇살이 잘 드는 오후에 현대적인 북유럽 스타일 거실 인테리어를 보여줘 라고 텍스트를 입력하면 AI가 그 설명을 이해하고 단 몇 초 만에 그럴듯한 3D 모델의 렌더링 이미지를 뚝딱 만들어주는 거죠. 와, 신기하네요. 그럼 이걸로 바로 3D 모델링이 끝나는 건가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은 랩스, 즉 실험실 단계라서 주로 디자인 초기 구상 단계에서 영감을 얻거나 아이디어를 빠르게 시각화하고 여러 가지 다른 스타일의 대안을 탐색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이런 느낌은 어떨까 하는 걸 텍스트로 바로바로 이미지로 합연해 볼 수 있으니까요. 디자인 초기 브레인스토밍이나 컨셉 잡는 데 유용하겠네요. 그렇죠. 디자이너의 창의적인 과정을 보조하고 증폭시키는 도구가 될 잠재력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앞으로 기술이 더 발전하면 활용도는 더 높아지고요. 네. 확실히 이런 AI 기능들이 단순히 신기한 기술 보여주기 수준을 넘어서 실제 고객들의 핵심 업무 프로세스, 워크플로우에 깊숙이 통합되어서 생산성을 높이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AI가 그냥 부가 기능이 아니라 트림블 비즈니스의 핵심 동력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트림블이 이렇게 자체적인 기술 개발에 힘쓰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 기업들과의 파트너십도 굉장히 활발하게 가져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파트너십 전략도 아주 중요하죠. 자료를 보니까 존 디어라든가 캐터필러,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아주 굵직한 기업들과의 협력 사례들이 눈에 띄던데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트림블은 우리가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서 모든 것을 다 개발하고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각 분야에서 최고인 강력한 파트너들과 손을 잡고 협력함으로써 자신들의 생태계를 더욱 빠르고 효과적으로 확장하고 강화하는 전략을 아주 잘 구사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 최고들과 손을 잡는다. 네, 예를 들어 농기계 분야의 절대 강자, 바로 존 디어죠. 네, 존 디어. 초록색 트랙터. 그렇죠. 이 존 디어의 스마트 농업 플랫폼에 트림블의 아주 정밀한 집안 작업 기술인 Earthworks라는 기술을 통합시킨 것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존 디어 플랫폼에 트림블 기술이 들어갔군요. 네, 이렇게 함으로써 존 디어의 농기계를 사용하는 전 세계 수많은 농부들이 별도의 트림블 장비 없이도 트림블의 첨단 정밀 농업 기술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서로 윈윈하는 전략입니다. 건설 장비 분야의 거인인 캐터필러와의 관계는 어떤가요? 여기도 파트너십이 언급됐던데요. 네, 캐터필러와는 이미 아주 오랜 기간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요. 최근에 이 파트너십을 더욱 연장하고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캐터필러의 중장비에 트림블의 제어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탑재하는 방식으로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죠. 농업의 존 디어, 건설의 캐터필러. 정말 각 분야의 최고 기업들과 손을 잡았네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관계는 어떤가요? 클라우드 관련인가요? 맞습니다. 앞서 저희가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트림블 컨스트럭션 클라우드나 트림블 트랜스포테이션 클라우드 같은 핵심 통합 플랫폼들 있죠. 네, 그 생태계층의 핵심 플랫폼들이요. 이 플랫폼들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 위에서 구축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애저 기반이군요. 네, 이렇게 하면 트림블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거대한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하는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고요. 대신 핵심적인 산업용 소프트웨어와 솔루션 개발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진 강력한 클라우드 기술력과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 보안 역량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그렇군요. 인프라는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맡기고 자신들은 핵심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집중한다. 아주 효율적인 전략이네요. 네, 현명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런 강력한 파트너십 전략이 트림블의 경쟁 환경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경쟁사들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예를 들면 헥사곤이나 톱곤 같은 전통적인 측량 장비 경쟁사들도 있고 또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오토데스크 같은 아주 강력한 경쟁사도 있지 않습니까? 이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경쟁 환경 분석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트림블의 파트너십 전략은 협력적 경쟁, 영어로는 코어페티션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코아페티션,
협력하면서 경쟁한다. 네, 맞습니다. 때로는 특정 분야에서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또 다른 분야에서는 서로 협력하면서 산업 전체의 파이를 키우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죠. 예를 들어 존 디러나 캐터필러리는 어떻게 보면 트림블의 가장 큰 고객사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각자 자체적인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경쟁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고객이자 경쟁자일 수도 있겠네요. 네. 하지만 서로 총칼을 겨누기보다는 각자가 가진 강점을 결합해서 시너지를 내는 방향으로 협력하는 길을 택한 겁니다. 이게 바로 코어페티션의 좋은 예죠. 그럼 이런 전략이 다른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트림블에게 어떤 우위를 제공하나요? 이런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파트너십과 그 기반 위에서 구축된 통합 플랫폼 생태계는 다른 경쟁사들이 쉽게 모방하기 힘든 강력한 경쟁 우위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헥사곤이나 톱곤 같은 전통적인 하드웨어 기반 경쟁사들은 트림블만큼 강력한 소프트웨어 역량이나 클라우드 플랫폼 그리고 폭넓은 파트너 네트워크를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아, 하드웨어 경쟁사들은 소프트웨어나 생태계가 약하다. 그렇죠. 반대로 오토데스크 같은 소프트웨어 강자는 어떻습니까? 물론 강력한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트림블만큼 수십 년간 물리적인 세계, 즉 건설 현장이나 농경지 같은 곳에서 직접 부딪히며 쌓아온 하드웨어 기술력이나 현장 경험, 도메인 지식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네, 오토데스크는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중심이니까요. 결국 트림블은 이 물리적인 세계를 다루는 능력, 하드웨어 강점과 디지털 세계를 다루는 능력,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AI 강점, 이 두 가지를 모두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갖추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 강력한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통해 그 둘 사이의 연결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아주 독보적인 포지셔닝을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리세계와 디지털 세계 양쪽을 다 잡고 파트너십으로 연결을 강화한다. 네, 이것이 바로 다른 경쟁사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아주 깊고 넓은 생태계 해자, 이코시스템 모트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야, 정말 종합적인 분석입니다. 하드웨어의 강점, 소프트웨어와 플랫폼으로의 전환, 그리고 파트너십을 통한 생태계 구축. 이 세 가지 요소가 아주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트림블만의 강력한 경쟁 우위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내용을 한번 종합해서요.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트림블이라는 기업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어떤 기회 요인과 또 어떤 리스크 요인을 고려해야 할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투자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죠. 먼저 기회 요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떤 기회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기회 요인은 뭐니 해도 트림블이 속해 있는 핵심 산업들, 즉 건설, 농업, 운송 같은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디지털 전환 추세입니다. 아, 산업 자체의 구조적인 변화? 그렇죠. 이들 산업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인력은 부족해지고 비용은 계속 오르는데 요구사항은 더 복잡해지니까요. 디지털 기술 도입 외에는 뾰족한 답이 없는 상황이죠. 따라서 트림블의 솔루션에 대한 수요는 단기적인 경기 변동과 관계없이 구조적으로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구조적인 성장 동력이 있다는 거군요. 네, 특히 각국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이나 스마트 시티 구축 같은 메가 트렌드는 트림블에게 아주 장기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도로, 교량, 철도, 항만, 전력망 등 모든 인프라 건설과 운영에 트림블의 기술이 활용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두 번째 기회 요인은 뭔가요? 두 번째는 앞서 잠깐 언급했던 데이터 자산의 가치 증대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데이터 자산이요? 네, 트림블의 클라우드 플랫폼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많은 건설 현장, 수백만 헥타르의 농경지, 수백만 대의 운송 차량으로부터 엄청난 양의 실시간 데이터가 계속해서 축적되고 있습니다. 와,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한 양이겠네요. 그렇죠. 이 데이터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각 산업의 실제 운영 과정에서 나온 살아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엄청난 가치를 지닙니다. 앞으로 트림블이 이 방대한 데이터를 AI 기술로 분석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더 정확한 예측 아니면 새로운 서비스? 맞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과거 공사 데이터를 분석해서
앞으로 진행될 유사 프로젝트의 공사 기간이나 비용을 훨씬 더 정확하게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요. 혹은 농작물 생육 데이터를 분석해서 병충해 발생 가능성을 미리 경고해주거나 최적의 수확 시기를 예측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겠죠. 운송 분야에서는 실시간 교통정보와 차량 운행 데이터를 결합해서 가장 효율적인 물류 경로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도 가능하고요. 이야, 정말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네요. 데이터 자체가 새로운 고부가가치 사업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데이터 자산의 잠재력은 아직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향후 이 데이터 기반의 예측 및 분석 서비스가 본격화된다면 이는 트림블의 또 다른 강력한 성장 동력이자 수입원이 될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네, 데이터 자산의 가치 증대, 확실히 매력적인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기회 요인은 뭔가요? 세 번째 기회 요인은 가치 재평가, 리레이팅 가능성입니다. 가치 재평가요. 주가 측면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듯이 트림블은 꾸준히 ARR 비중을 높이고 총 마진율을 개선하면서 과거의 하드웨어 중심 기업에서 고수익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 기업으로 성공적으로 체질을 바꾸고 있습니다. 네, 재무지표가 그걸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시장이 이러한 질적인 변화를 아직 100%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 시장 참여자들이 트림블의 변화를 제대로 인지하고 이 회사를 더 이상 단순한 산업 장비 제조업체가 아니라 높은 성장성과 수익성을 가진 기술 플랫폼 기업으로 지속적으로 재평가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현재보다 더 높은 기업 가치, 즉 더 높은 주가 멀티플을 인정받게 되겠죠? 그렇죠. 현재 트림블의 주가 수준이 이미 이러한 변화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앞으로 ARR 비중이 더 높아지고 수익성이 더 개선된다면 추가적인 가치 재평가의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적인 성장 환경, 데이터 자산의 엄청난 잠재력, 그리고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에 따른 가치 재평가 가능성. 이렇게 세 가지 기회 요인을 짚어주셨네요. 확실히 매력적인 투자 스토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듯이 당연히 리스크 요인도 존재하겠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리스크 요인도 아주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리스크는 역시 거시경제 민감성입니다. 아, 경기 변동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군요. 네, 트림블의 주요 사업 영역인 건설 및 농업 시장은 본질적으로 경기 순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리 변동, 원자재 가격 등락, 정부의 자정정책 변화, 지정학적 불안정성 같은 거시경제 변수들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경기가 침체되면 어떻게 되나요? 경기 침체 국면이 오면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정부도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연기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도 농산물 가격 하락이나 기상 이변 등으로 농가 소득이 줄면 새로운 장비나 기술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수 있고요. 그럼 트림블 실적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오겠네요. 그렇죠. 이는 트림블의 하드웨어 매출 감소로 이어질 뿐 아니라 신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이나 구독 서비스 가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트림블의 핵심 성장 엔진인 AECO 부문이 건설 경기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투자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네, 거시경제의 민감성 첫 번째 리스크 요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 리스크는 실행 리스크, 엑시큐션 리스크 및 지배구조, 거버넌스 문제입니다. 실행 리스크와 지배구조요? 네, 앞서 저희가 트림블의 커넥트 앤 스케일 전략이 얼마나 잘 짜여 있고 야심찬지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건 매우 복잡하고 거대한 규모의 장기적인 전환 프로젝트입니다. 네, 쉬운 일은 아니겠죠. 여러 개의 다른 사업부를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서로 다른 기술들을 매끄럽게 연결하며 기존 고객들이 이 새로운 통합 플랫폼으로 성공적으로 옮겨오도록 유도하는 과정에는 수많은 기술적, 조직적, 문화적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즉, 전략 자체는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실제 실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시간이 지연될 리스크가 항상 존재한다는 겁니다. 아,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과거에 트림블이 SEC, 즉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재무보고서 제출을 기한 내에 하지 못해서 지연되었던 사례가 몇 번 있었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나요? 네. 물론 회사 측에서는 시스템 업그레이드나 내부 절차상의 문제였다고 해명했고 이후 개선 노력을 기울였겠지만
이런 사건들은 투자자들에게 회사의 운영 투명성이나 내부 통제 시스템의 견고함에 대한 약간의 우려를 낳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배구조 관련 이슈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네, 실행 리스크와 지배구조 문제, 두 번째 리스크였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리스크 요인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경쟁 환경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예리하시네요. 마지막 리스크 요인은 역시나 치열한 기술 경쟁 환경입니다. 그렇죠. 기술 변화가 워낙 빠르니까요. 네. 트림블이 현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산업별 도메인 지식을 결합하여 강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AI,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 인터넷, IoT, 디지털 트윈 같은 관련 기술들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발전하고 변화합니다. 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이 나오죠. 따라서 트림블이 지금의 기술적 우위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구글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IT 기업들이 막대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트림블이 주력하는 산업시장에 더 공격적으로 진입할 수도 있고요. 아, 빅테크 기업들의 진입 가능성. 네. 혹은 특정 틈새 분야에서 아주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민첩한 스타트업이 갑자기 나타나서 기존 시장의 판도를 흔들어 놓을 가능성도 항상 열려 있습니다. 파괴적 혁신,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의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는 거죠. 따라서 트림블은 기술적 우위를 계속 유지하고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 R&D 투자와 혁신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세 번째 리스크 요인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주요 리스크 요인을 짚어주셨습니다. 기회 요인만큼이나 리스크 요인도 분명히 존재하네요. 네, 투자는 항상 기회와 리스크를 함께 고려해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이 모든 기회와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현재 트림블이라는 기업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신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기는 참 어렵지만 굳이 해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림블은 강력한 하드웨어 기반 위에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중심의 성공적인 생태계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는 고무적인 재무지표 개선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거시경제 변동성, 복잡한 전략 실행 과정의 어려움, 그리고 끊임없는 기술 경쟁이라는 만만치 않은 도전 과제들을 안고 있으며 장기적인 성공 여부는 결국 이러한 도전 과제들을 얼마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 와, 정말 명쾌하면서도 균형 잡힌 요약 감사합니다. 핵심을 다 담고 있네요. 결국은 물리적인 세계와 디지털 세계의 융합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트림블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트림블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깊이 파헤쳐 보았는데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그리고 생태계로 이어지는 전환 과정, 재무적인 변화, 기술적인 강점과 AI 활용 사례, 파트너십 전략,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의 기회와 리스크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이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이 분석을 들으신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트림블은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건설이나 농업 같은 기반 산업에 아주 깊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산업들이 작동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렇죠. 디지털 기술로 산업을 혁신하고 있죠.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상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앞으로 트림블의 플랫폼 기술과 그 위에 쌓인 방대한 데이터가 더욱 발전했을 때 이것이 단순히 개별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만 기여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를 들면 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건축 방식을 확산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거나 혹은 기후변화와 같은 불확실성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정밀농업 기술을 발전시켜서 전 지구적인 식량 안보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처럼 더 넓은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아,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이네요. 어쩌면 트림블이라는 기업의 진짜 장기적인 가치는 단순히 재무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바로 이런 더 큰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에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오늘 저희 분석을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하도를 던져주셨습니다. 기술이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네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